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사전투표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유권자 3분 중에 1분이 투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총선에서 그리고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투표일까지 하루하고 반나절밖에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후보들에게는 어떤 시간이 흐를까요? 아니, 그보다는 유권자들에게는 지금부터 어떤 시간이 흐를까요? 오늘 순서 들어갑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승기 잡았다. 최소한의 자정 기능도 작동하지 않는 야당.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김준혁, 양문석 막판 버티기. 지금 사진 보시면 김준혁 후보, 양문석 후보. 양문석 후보는 배우자와 함께 사전 투표하는 장면입니다. 당 내부에서 대세엔 지장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양문석 일정 공개하지 않고 활동, 김준혁은 최소한의 유세 메시지만, 유치원 뿌리는 친일 발언이 또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서울신문 사전투표율 32.28%. 민심이 끓고 있다. 그 자리에서 끓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민심이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만 부도덕 민주당 심판 의지, 윤정부 심판 성난 민심 확인. 여야의 반응이 사뭇 다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여야 대치 총선 후 더 심해질 듯. 조국 혁신당 입김만 커진다. 조국 혁신당의 입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건데요. 오늘 아침 여러 신문에서 시나리오를 4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분석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범야권이 몇 석 이상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과반 이상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때 이재명 대표의 입지는 어떻게 되고, 조국 대표는 또 어떻게 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찌 될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조국 혁신당이 캐스팅 보트 주게 될 것 같다. 민주당을 흔들면서 제 갈 길을 갈 것이다. 이건 역시 범야권이 몇 석을 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시나리오는 달라집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진짜 매일경제, 한국경제도 비슷한 시나리오를 썼는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의석수에 따라서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박단은 간첩. 이 박단이라는 사람이요, 전공의 협의회 대표입니다. 대통령을 만났죠. 그런데 그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간다. 동료들 휘어잡는 백두대간 전공의, 이런 제목인데요. 백두대간은 산봉우리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이 100기 들 때까지의 100. 그 다음에 놔두어라 에서 두. 대화를 하면 간첩이다. 대통령이 100기 들 때까지 가만 두어라. 대화하면 간첩이다. 이 백두대간, 그 전공의들이, 그러니까 아주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독단으로 대통령 만났다면서 박단 회장을 이제 탄핵해야 된다, 이런 거죠. 복지부 측은 문자 받았다고 해서 배신자, 복지부 측의 문자를 받은 전공의들을 배신자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정부 항복 받아내야 강경파가 지금 득세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쪽 볼까요? 그러나 경북대, 전북대 의대는 오늘부터 수업을 재개한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한겨레 내달 20일부터 병원 갈 때는 신분증 챙기세요. 지금은 이제 간호사분들한테 주민등록번호 얘기하면은 이제 다 진료가 쭉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신분증을 챙겨야 된다. 왜냐하면 그 의료보험 수가에 적혀 있는 그 내용과 본인이 맞는지를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미성년 응급 환자는 제외하지만 성인들이 갈 때에는 꼭
주민등록증 그리고 다른 신분증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이제 의견 보내주시면은 방송 후반부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할 말 있어요 이 코너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이제 그제죠 벌써 그제가 됐군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사전 투표 이틀 동안 했는데 저도 갔다가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첫날은 못하고 그 이튿날 이른 새벽에 가서 사전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투표장에 나온 분들이 스스로 놀랄 만큼 그런 뜨거운 열기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결국은 31.28% 사전 투표 기록을 했습니다. 최백무 국장님, 네. 자 누가 결집한 겁니까? 사실은 지난 대선보다는 낫습니다. 네. 그렇죠? 총선 중에 최고치라는 의미죠. 그래서 누가 결집했느냐, 뭐 각각 분석이 다르고 정당별로 다른데 저는 뭐 그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 뭐 다 결집하는 걸로 보고요. 네. 왜냐하면 4년 전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결집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전 투표에 대한 인식의 변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일부가 사전 투표는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직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그냥 믿고 투표할 수 있다. 네. 뭐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더 많아진 결과. 네. 뭐 전 그런 거라고 보지 어느 한쪽 특정 진영만 결집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투표를 하는 유권자 입장에서 본다면 자 내가 이번에 사전 투표를 할까 아니면 본 투표를 할까 결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표할 사람이 결국 사전 투표든 본 투표든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결집이라고 보지 않고요. 그 양쪽 중에서 양 진영 중에서 가장 그 투표 대상을 먼저 확정한 사람들이 사전 투표에 나갔다. 이렇게 결심을 먼저 한 사람들이 나온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전 투표 있기 전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사전 투표에 가서 줄을 보니 어르신들이 많대, 젊은이들이 많대 이런 얘기도 흔히 물었잖아요. 근데 그게 네.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더라고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 가까운 데니까 소공동에 갔는데 네. 압도적으로 젊은이들이 많죠. 왜냐면 예. 아니 금요일 날 낮 시간에 소공동에 와서 투표할 수 있는 분이 네. 거기에 저 중장년층이 있겠어요? 최국장님이 젊은 사람이라고 하면 아니, 몇 대까지 말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개 뭐 50살 정도 그때까지? 젊은 직장인들 네. 그 정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도 줄이 엄청나게 길어서 저도 기다리다가 투표를 할까 아니면 다음 날 할까 고민 좀 했었는데 그냥 네. 기다리기로 했거든요. 거의 네. 1시간 정도를 기다렸어요. 네. 근데 대부분 제 눈에는 어림짐작으로 한 90% 이상은 그 50대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국힘 결집이냐, 뭐 민주 결집이냐, 그게 아니고 2030이 결집한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얼마나 정확할지는 나중에 이제 모든 개표가 끝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부분에 관한 자세한 분석을 내놓을 겁니다. 그때 기회가 닿으면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재준 의원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결국은 여야 누구에게 유리하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오늘 내일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거는 4월 10일 투표가 치러지고 4월 11일 날 개표 과정에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지금 이제 사전 투표가 끝나고 난 직후에 이제 그 투표율만을 가지고 이제 어디가 유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조금 이제 좀 힘든 상황이긴 하죠. 네. 사전 투표가 처음 도입된 게 201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나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까 전에 그 최병우 위원장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뭐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지금은 편리하니까 많은 분들이 사전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투표율 자체가 높다라는 게 흔히 이제 나오는 얘기처럼 진보당 쪽이 유리하다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엔 요즘엔 좀 많이 그런 얘기가 좀 희석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난 대선 때를 생각해 보더라도 뭐 역대급 사전 투표였고 그리고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는데 뭐 약간 근소한 차이긴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던 경우도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전 투표율이 높다라 그래가지고 어떤 정당이 유리할지 그리고 또 뭐 전체적인 투표를 또 견인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좀 요즘에는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신에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2030이 얼마나 결집
모집할까? 이게 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총선 때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 비해 가지고 2030의 목소리가 막 그렇게 부각이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오히려 4050 세대 목소리가 많이 부각이 됐고 네. 그래서 약간 좀 샤이 보수 그리고 또 2030 지금까지 약간 묻어져 있었던 요 지지층이 얼마나 과연 이제 투표로 갈 것인가.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좀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지금부터 또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다, 흐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본투표가 아무래도 더 유권자들이 많이 투표장에 나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자, 김상일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사전 투표를 보니까 호남권, 뭐 전남, 전북, 광주 여기가 40% 안팎이었어요. 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은 호남은 정권 심판 정서가 강한 곳이죠. 네. 그런 곳 중에서도 광주, 전남 지역은 특히나 네. 좀 그 지역에서도 좀 정치의 좀 중심으로 좀 불리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그쪽에서 그 투표율이 과거보다도 높았다는 것은 네. 정권 심판의 어떤 정서가 네.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그것이 투표로 많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저 분위기가 수도권으로도 좀 확산된다고 본다면 네. 이번에 사전투표가 많았던 것은 역시 정권 심판 정서가 강한 사람들이 좀 더 심판을 하기 위해서 많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네. 또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러니까 호남권에 그런 유권자들이 많이 투표장의 모습을 보였다. 자, 이런 분석을 주셨는데요. 장현주 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65% 최종 투표율 넘으면 민주당한테 승기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뭐 어떻다 이런 얘기 있는데 최근에 나온 얘기를 보니까 뭐 70%가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그렇죠. 지금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요. 네. 결국엔 최종 투표율까지 합친다면 60% 후반대에서 70%까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최종 투표율은 그날 돼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높아진 사전 투표율 때문에 이제 미루어 짐작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라고 해서 반드시 본 투표율까지 함께 높아진다라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전 투표율이 결국에 본 투표율까지 견인할 수 있느냐 이것과 아니면 그냥 단순히 전체 투표를 3일에 분산한 것에 불과하느냐 이제 이것에 대한 좀 분석들에 따라 좀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나 이번 선거만큼은 높아진 사전 투표율만큼 전체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물론 뭐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권 심판론에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전 투표율에 반영이 되었고 결국 전체 투표율도 견인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도 분명한데요. 네. 저는 그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총선에서는 참으로 격전지 접전지가 많은 또 총선이 될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지역구에 계시는 지역 구민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한 표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1000표 이하로 승부가 갈리는 지역구들이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체감되는 한 표의 효용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도권뿐만 아니라 여러 접전지에 계시는 지역 구민들께서도 본인의 투표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본투표까지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동기부여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총선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이 사전 투표율이 본 투표율의 투표율까지도 견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접전지, 경합지, 박빙 지역 이제 이런 곳이 점점 좀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 가능할 겁니다. 지난주에 나온 이런저런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우리 유권자들 중에 약 10분 중에 8분 정도가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을 하고 계세요. 이제 그분들이 막상 투표장에 또 얼마나 나오시느냐 하는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70% 중후반 뭐 어쩌면 70% 초반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은요 여러분 아침에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한 10가지 이상 신문을 항상 봅니다만 한 서너 가지 신문이 이른바 판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 실시된 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이른바 속칭 깜깜이 기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러나 판세 분석은 가능하거든요. 오늘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국민일보 할 것 없이 뭐 여당이 분석하는 예상 득표 의석수, 예상 의석수 또 야당이 예상하는 의석수 이렇게 했는데 뭐 공통적으로
야당이 사뭇 앞서 있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10석 또 뭐 120, 130 이런 숫자가 보이는가 하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130에서 뭐 150까지도 이런 숫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김상일 대변인께서는 이런 판세 분석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약간 조심스럽게 판세 분석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보수적으로 했다. 예, 네. 뭐 적극적으로 하고 공격적으로 하면 네. 지금 현재는 여당이 굉장히 좀 어려운 선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 혹시 두 자릿수? 두 자릿수까지는 뭐 일부 아주 네. 아주 적극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 일부 극히 일부만 그렇고요. 예. 대부분은 이제 뭐 110석의 언저리에서 네. 많이들 그거보다 이제 뭐 마이너스 알파 뭐 이 정도에서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 저는 꽤 봤고요. 주변에. 네. 근데 이제 야당 의석은요 150보다는 네. 넘어서 그러니까 중요한 숫자가 150, 180, 200이잖아요. 네. 그래서 150은 과반, 180은 패스트트랙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네. 그거고 200은 이제 탄핵이 가능한 네. 이런 거니까 180 언저리에서 보는 사람들이 꽤 저는 좀 많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그런 거에 비추어서 지금 그러면 판세를 흔들 만한 다른 이슈가 나왔느냐? 네. 물론 이제 그 야당의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들끓어 넘칠 정도가 되느냐? 네. 그리고 사전 투표율에 영향을 줬느냐? 이미 또 상당 부분 사전 투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얼마나 판세에 영향을 줄까 이런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 네. 김상일 대변인께서는 이제 본인이 느끼시는 거 체감하는 것보다는 오늘 아침 신문의 판세 분석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최 국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이제 그 사실 저하고 주변 환경이 김상일 대변인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도 좀 다르게 될 것이고. 네. 근데 저도 이 모든 판세 분석의 근간에는 여론조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도 지금 여론조사를 완전히 떠나서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 네. 떠나서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론조사가 가지고 있는 또 근본적인 한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만 바탕으로 한다면 네. 한다면 아마 지금 김상일 대변인의 저런 분석이 맞을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론조사 바탕을 하고 나서는 가장 큰 게 민주당이 단독 과반수를 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 네. 그렇죠? 민주당 혼자. 네.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은 민주당 혼자라는 건 착시예요. 네. 조국혁신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사실상 같은 진영인데, 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까지 합쳐서 뭐 예를 들어서 180이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관점은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하게 되면 조국혁신당의 이 입법부 내에서는 큰 힘을 못 쓴다고요. 네. 민주당 결정이 곧 입법부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히려 거기에 더 관심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뭐 하루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에 과연 접전지라고 하는 여야 공이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50에서 55곳. 네. 이 지역을 누가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단독 과반 여부가 결정이 된다. 이거는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 몇 석 저도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다 제가 해봤는데 네. 우선 너무 차이가 있고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분석했다는 기준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당 여론조사, 당 분석 이런 것들을 종합했다는데 매체마다 달라요. 그런데 최 국장님 이제 그걸 보니까 네. 그 지역별로 시당, 도당, 선대위 관계자들을 취재를 했다 이렇게 돼 있던데요. 근데 아니 그 모든 거의 기반이 여론조사라니까요. 여론조사다. 네. 그래서 네. 여론조사는 그 일부 했던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전부 감안한다면 글쎄 뭐 제가 보기에는 뭐 180, 200 뭐 야권 네. 이런 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러니까 4년 전에 그 당시는 범여권이었죠. 네. 범여권이 180석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물론 이것도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그저는 코로나 지원금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그런 것도 없는데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아무리 드세다고 할지라도 네. 그 정도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지난 4년 전을 말하는 겁니다. 2020년 4월 15일 날 그 당시의 여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의 그 180석 압승이라고 하는 그 결과 도대체 원인이 어디에 있어?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주고받습니다. 결국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금
그것이 큰 효과를 낸 것이 아니냐. 이제 이 점 짚어주셨어요. 자, 장윤주 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최 국장님이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이번 선거에서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범야권이 우세한 건 맞은 것 같은데 민주당이 단독 과반이냐 아니면 조국 혁신당하고 합해야 과반을 넘볼 수 있는 거냐. 이제 이 점이 관전 포인트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과반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을 두고 많은 분들이 또 주목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독으로 과반을 하는 것이 이제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즉 그게 가능하다 아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해야만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야당으로서의 고유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민주당이 계속해서 국민들께 호소드리고 있는 지점. 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뭐 180석, 200석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항상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낮은 자세로 절박하게 선거에 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목표치는 151 플러스 알파인 것이고 단독으로 과반을 만들어 주셔야 의회에서 그리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마지막까지도 국민들께 호소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네. 오늘 한 신문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의 관계자를 인용한 말인데 그 관계자는 그렇게 말을 했더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 요소를 쭉 열거를 한 다음에 160석까지도 보고 있다. 이제 그런 건데 한편으로는 그런 말이 나오는 순간 사실은 위험한 발언 아니냐. 오만한 것 아니냐 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복잡한 상황이 좀 얽혀 있다. 전체적인 우열이 좀 드러난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정도 판세 분석 저희는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재준 의원께 여쭤봅니다. 이제 아까도 제가 오프닝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요. 하루하고 이제 뭐 반나절. 그런데 이제 남은 쟁점은 뭔가요?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막판에 뭐 워낙에 많이 나오는 얘기처럼 고개를 들지 않는 거죠. 계속해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이제 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땅을 잘 보면서 혹시 낙엽을 내가 밟고 있는지는 아는지 혹시 뭐 낙엽이 떨어지는 거 아닌지 그걸 잘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설왕설래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한 지난주부터 그리고 또 조금 넓게 보면 지지난주부터 계속해가지고 민주당 쪽에서는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죠. 그렇죠? 양문석 후보와 관련된 문제나 아니면 또 김주영 후보와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빠르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이 얼마나 낮은 자세를 보일까 이게 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벨트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죠. 이게 허리띠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대역을 형성하고 있는 것. 그래서 이제 강 이름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한강 벨트, 낙동강 벨트.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남부 지역의 이른바 반도체 벨트. 그리고 또 하나가 충청권 중원 이제 여기 벨트 여기에 이제 경합 지역이 많아서 여기에서 누가 승기를 마지막까지 유지하느냐가 승패의 열쇠를 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막판에 말이죠. 또 하나 뜨거운 관심은 사실은 이럴 때 단일화입니다. 단일화. 뭐 대선 때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총선에서도 이제 지역구별로 단일화 이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특히 이제 부산의 장해찬 후보하고 관련해서 그런 얘기 참 저도 전화 많이 받는데요. 김상일 대변인께서는 이 단일화 오늘 있을 수 있습니까? 여야 막론하고. 글쎄요, 이제 점점 단일화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왜냐하면 사전 투표가 31%면 네. 거의 총 투표율의 절반에 육박하는 거라고 그럴 수 보여져요. 있어요. 네. 예, 뭐 그보다 살짝 낮은 정도가 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그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게 단일화가 효과를 과거만큼 많이 거둘 수 있는가 네.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더 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후보들 입장에서도 이 정도까지 왔는데 뭐 지금 해가지고 큰 뭐 의미가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절박성을 가지고 임한다면 네. 단일화를 하는 것이 그래도 결과에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리고 보수의 표 결집에도 오히려 그것이 좀 더 뭐랄까 분위기를 끌어가는 효과는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교육장에게는 콕 찍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욱 후보와 장해찬 후보 단일화 가능성 몇 %?
지금 현재의 가능성으로 보면 진짜 절반 이하죠. 절반 이하. 절반 이하고 이제 장해찬 무소속 후보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 완주하면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지역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던 지역이거든요. 네. 부산 수영은. 네. 그런데 만약에 장해찬 후보가 이제 상당한 정도를 지금 그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가져가는데, 네. 자 그렇게 되면 민주당 후보가 처음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그건 50% 이상으로 네. 높아지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제 이미 사전 투표가 끝났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투표할 사람의 절반 정도는 대개 투표를 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지금이라도 단일화하는 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야 되겠죠. 네. 그러나 이미 절반 정도가 투표를 했기 때문에 승패를 바꿀 정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는 약간 의문부호가 찍힐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와 있다. 상당히 늦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으나 뭐 이제 오늘 시간이 흐르는 걸 또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 시나리오 얘기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신문이 이제 총선 이후의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는데요. 대략 4가지입니다. 먼저 범야권 중심으로 한 3가지 시나리오, 여권 중심 1가지 시나리오 이렇습니다. 범야권은 200석, 180석, 과반. 그 각각의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이제 다 이렇게 따져 본 겁니다. 뭐 꼭 그대로 되리라는 법은 물론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4번째가 이 마지막 판세가 크게 뒤집혀서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할 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인데요.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이번 총선 판세의 흐름을 읽어내는데 그런 시나리오가 꼭 그대로 되라는 법은 없지만 도움을 좀 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 본투표 승패를 가를 키가 이제 2030 표심의 향방에 달렸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 표심 어디로 향할까요? 그 내용 뭐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수원장 후보 얘기 이제 나오고 있는데 뭐 역대급 비호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성 비하다, 뭐 역사 왜곡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 최지연 기자 그 내용을 좀 짚어보죠. 네, 지금 이 김준혁 후보 관련해서 각종 막말 또 역사 왜곡과 관련한 논란들이 지금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이 김 후보가 지난 2022년 출간한 그 책이 하나가 또 논란입니다. 네. 책 제목은 변방의 역사 이런 제목인데 김준혁 교수가 들려주는 변방의 역사 이런 책 제목인데요. 네. 친일의 역사에서 시작된 유치원의 뿌리 이런 편이 있는데 여기에 유치원의 뿌리는 친일의 역사에서 시작됐다. 친일파가 만든 최초의 유치원은 경성 유치원이고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가 보수화돼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경성 유치원을 만든 사람은 놀랍게도 친일파 우두머리 이완용이라면서 뼛속까지 스며들도록 친일 교육을 시킨 게 바로 우리나라 유치원의 시작이다. 이런 평가도 내렸습니다. 또 한유총은 정신적으로 경성 유치원의 후예다. 이런 말도 저서에 남겼습니다. 네. 일단 뭐 팩트 체크를 해 본다면 경성 유치원 내 그 설립되는 과정에서 이완용이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는지 역할을 했는지 뭐 이런 것도 차차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두 번째 팩트는 우리 유치원 연합회가 보수 단체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최 기자님? 예, 뭐 그걸 이제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는데요. 아마 그 유치원 총연합회 측에서는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아예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다. 근거 없는 명예훼손이고 몰지각한 표현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네. 좀 더 자세한 입장 표명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김준혁 후보의 막말, 뭐 지난주, 지지난주 여러분께 정말 많은 내용들을 아마 리스트를 만들면 뭐 A4 용지 몇 장이 부족할 정도의 이 퍼레이드가 정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추가로 나온 얘기만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백선엽 장관을 폄하한 사실이 드러나서 이제 그것도 모두 다 갸웃하게 하고 있는데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다부동 전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렸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친일 행적은 아무것도 아닌 거다. 저는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육군사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기회주의적 속성만 늘어나게 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가장 큰 염려가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1,700명이
다부동 전투에 참여를 했는데 근 10,000명 가까이가 전사를 했어요. 거의 패전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데 이기게 된 것은 어떤 거였냐? 바로 미군들 때문에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분이 이제 본인이 역사학자니까 뭐 이것저것 다 얘기를 이렇게 정말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싶을 만큼 많은 얘기를 이제 한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성 의원님, 그런데 이것 역시 팩트 체크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이게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서부터 짚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네. 어지간히 진짜 열심히 활동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까도 계속해가지고 논란이 나오는지 참 궁금할 정도인데, 아까 전에 이제 얘기하신 거 들어보니까 지금 다부동 전투에 대해 가지고 패전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는 당시 제 1사단장으로서 낙동강 전선을 잘 사수를 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 미군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까지 이제 펼쳤던 것이죠. 네. 그 결과 대한민국이 이제 지켜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백선엽 장군은 이제 뭐 폄하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은 백선엽 장군의 어떤 그 역할을 패전한 것이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건 사실상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천안함에 대한 인식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뭐 함정이 뭐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뭐 같이 수장됐어야 된다, 뭐 그런 식의 얘기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미군들 때문에 이겼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저분이 또 미군에 대해 가지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네. 6.25 전쟁 당시에 우리가 미군을 통해서 승리한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거, 그게 이제 친미 사대주의적이다, 그런 식으로 또 표현하셨던 분이 김준혁 후보거든요. 네. 약간 이거를 종합해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김준혁 후보는 그러면 도대체 6.25 당시에 어떻게 되기를 바랐던 것일까? 미군을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켜지기를 바랐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결과를 원했던 건 아닌지, 저는 진짜 그런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제 김준혁 후보가 사전 투표를 하고 있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김준혁 후보 막말 논란, 결국은 이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총선 완주 그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버티는 걸까요? 과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가 막말 논란 계속 터지고 있는데 당내에서 거치 관련 말은 없나요? 수고하세요. 추가 사과 계획 없으세요? 예. 막말 논란 관련해서 입장 없으신가요? 정조가 같이 정치할 사람이 없어서 고통을 받다가 끝내 죽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꼴이 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문자를 보냈느냐? 성남시장 이재명으로 돼 있는 그 번호에다가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여의도 들어가겠다. 기다려달라. 제가 그 당대표 되기 이틀 전에 만났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대표님 다음 대통령 반드시 만들기 위해서 국회가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아마 이재명 대표도 저런 화면 봤을 텐데요. 어떤 기분일까요? 이제 저게 친명 충성 맹세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 때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 되기 이틀 전이라고 하니까 네. 저 때는 뭐 이제 본인이 아마 그 수원시장에 출마할 생각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총선에 출마할 생각도 있었고, 원래 네. 수원 정지역에 출마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총선 출마 생각을 가지고, 역시 총선 출마를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재명 대표한테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좀 그 좋은 인상을 남겨야 되겠다는 그런 아주 뚜렷한 일념하에 저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결국은 성공을 했는데 본인의 이제 과거 막말 때문에 지금 여러 논란에 휩싸였죠. 이재명 대표도 아마 저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네. 결국은 사퇴를 안 시키고 지금 끝까지 가는 걸로 그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김준혁 후보의 막말 파문이 그냥 그 저 정도에 그치고서 뭐 이제 진영 논리로 덮고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아마 이틀 뒤에 좀 결과를 보면 네. 그게 파장이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이었는지 네. 그 이상이었는지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튼 지난 주말에도 저희가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만은 이제 양문석, 김준혁 두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 어떤 판단을 내릴까? 이게 결국은 오늘 아침 신문들이 분석하고 있듯이 이제 대세에 영향을 줄 것인지 아닌지, 그것이 가늠자가 될 거다. 최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제 결국은 주말 넘어와서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 드러나는 바 대세에 지장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과 내일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저 두 후보 김준혁, 양문석 아마 4월 10일까지 유권자 마지막 표를 호소하는 그런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다음에 개표를 해보면 지금의 민주당과 저 사람들의 판단이 옳았는지 아니면 엉뚱한 곳을 걷고 있었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본투표까지 하루하고 반나절 하지만 김준석 후보의 2대 성상납 발언 후폭풍 수그러들기는커녕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인데요. 아픈 다리를 이끌고 김준혁 규탄대에 참석한 전 교육부 장관이 있습니다. 김준혁 후보를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종군 위안부 보내는 거 이런 거에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한란이에요. 미군 정시기에 이화여제대 학생들 그 미군 장교들한테 성상납시키고 그랬잖아. 아유 말도 안 되죠. 이화대 학생을 보내라고 일본 놈이 얘들아 빨리 떠나라 여기 있지 말아라. 다 도망시켰어. 네. 김한란 박사가. 네. 그래서 다 도망가서 이대 졸업생으로 정신대 간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 분이에요. 무슨 김한란 박사가 뭘 성상납을 해. 네, 김숙희 전 교육부 장관 얘기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최 기자, 뭐 2대 졸업생도 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 87세죠. 김숙희 전 장관이 지난주 이대에서 열렸던 김준혁 후보 규탄대회에 직접 나섰습니다. 네. 이 모교와 김한란 초대 총장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참석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특히 뇌졸중으로 마비된 왼쪽 다리를 이끌고 시위대에 합류한 이 김 전 총장은, 김 전 장관은 참 어른으로 존경하고 따른 김한란 박사에 대해서 폄훼와 모욕을 하는 것을 두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거짓 선동, 여성 비하를 밥 먹듯이 하는 자들이 국회로 들어간다면 이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네. 저런 말들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감을 하시고 그게 이제 그 투표에 반영이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지난주 그리고 주말 이번 주 어떻게 될지 아마 개표를 해보면 그 결과가 드러나리라고 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준혁 후보 막말 논란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이재명 대표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나름 사람을 잘 골라 쓰는 편입니다. 사실 이번 공천도 잘하지 않았습니까?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지금은 더 엽기적이어서 방송에서는 차마 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꼰대 같은 상사나 이상한 동료들이 마치 농담이랍시고 음담패설로 들으라는 듯이 억지로 듣게 하고 그 불쾌한 상황 기억나세요? 요즘 그런 회사, 직장 있습니까? 그 사람을 더불어민주당이 비호합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대표로 밀어넣겠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혐오 정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희롱 정당입니다. 저희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 잘라낼 겁니다. 네, 그런 사람 있으면 그런 사람 잘라낼 겁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요즘 이제 말 표현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강력해졌다 이런 느낌 드는데요. 장현주 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치도 어떨 때는 보면 결과론을 갖고 얘기할 때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야당 쪽의 판세가 유리하니까 지난번에 공천에 대해서도 공천 파동이 아니라 잘된 공천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유권자들한테 말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습니까? 글쎄요, 뭐 대표가 뭐 그런 취지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지자들 앞에서 이제 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을 또 함의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뭐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발언에 대해서 과거 이야기지만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분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이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엄중하게 또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왜냐하면 총선에서는 뭐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게
중요하겠지만 결국 국민 정서법에 맞느냐 이게 또 가장 중요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낮은 자세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앞서서 이런 발언들이 논란이 됐을 때 당 차원에서 후보에게 사과를 권고한 바도 있고 네. 그래서 후보도 한 차례 사과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사과 이후에도 계속해서 과거의 발언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당이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다만 사전투표가 이미 이틀이나 다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역구민들의 어떤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판단을 좀 받아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도 계속 낮은 자세로 지켜보겠다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크게 논란이 일주 이상 2주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김준혁, 양문석 두 사람의 논란에 대해서 저희 당이 공천에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뉘앙스의 어떤 유감 발표가 혹시 가능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제 그러기에는 시점이 좀 지나서 결국은 유권자의 표가 우리 당이 공천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까지도 말해줄 것이다. 이제 이런 그런 해명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라는 분석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선거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죠. 바로 양문석 후보. 그런데요, 양문석 후보가 아마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이런 전략을 세웠을 것 같은데 갑자기 세월호 얘기 꺼내고 이태원 참사 얘기 꺼내고 이제 이러면서 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억하겠다 말만 하고 기억만 했던 것 아닌가 하는 반성에 다시 한번 가슴을 칩니다. 바꾸겠습니다. 제대로 바꾸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대로 기억하겠습니다. 4.16 영령들, 12.9 영령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겠습니다. 바꾸는데 양문석이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믿어주셨던 그리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지켜주셨던 여러분들과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네, 성현님, 이제 저희가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말이죠. 양문석 후보는 주말 넘어오면서 목소리도 좀 커진 것 같고 또 유세 이제 좀 공세적인 그런 분위기도 가미를 한 것 같아요.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양문석 후보가 저런 얘기를 하면서 사과한다라는 얘기도 같이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글쎄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사과를 원래 저런 식의 말투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청을 굉장히 높여서 얘기를 하시니까요. 네. 아까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겠다, 반드시 기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어른이냐 아니면 아이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건 사람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지금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는 글쎄요 양문석 후보가 이 시기에 어떤 좀 세월호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태원 사고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저런 식의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네. 약간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심지어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도 좀 소름이 끼치거든요.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조차가. 근데 이제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시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논란이 터졌을 때 봉하마을에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봉하마을 찾아가지고 기습 참배를 했습니다. 거의 석고 대제를 했죠. 그러니까요. 네. 저는 살다가 참배를 갔다가 기습으로 하는 경우는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의 어떤 모습도 그렇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류상현 후보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죠. 평상시 계속해가지고 최상병 사건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관심 많고 얼마나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작 그런데 류상현 후보 같은 경우는 최수근 상병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그 적 이후에 있죠. 해명하는 것도 뭐였습니까? 엔터키를 잘못 쳤다. 그리고 또 나중에 가서는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2번 부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진짜 민주당 쪽에 계시는 분들이 국민적인 어떤 아픔과 이런 사건에 대해 가지고 진정성 있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는지 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네. 아무튼 네 저런 모습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날짜가 이제 촉박한 상황 속에서 저 후보들이 자신에게 불거진 의혹 그러면서 표를 호소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빚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최재원 기자 아까 그 양문석 후보의 유세 장면에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저 양문석 후보가 했던 그 4.16 행사 영상을요, 본인이 직접 이제 캠프에서 촬영해가지고 올렸는데, 네. 저 행사 자체가 그날 그 4.16은 아직 오지 않아서 어떤 행사인가 하고 봤더니 4.16 행사, 기념 행사를, 추모 행사를 그러니까 준비하는 연습장에 가서 촬영을 한 거더라고요. 이제 4.16 네. 추모 관련해서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연습장에 직접, 지역에서 열리는 연습장에 직접 찾아가서 네. 관람을 하고 관전을 하고 그 이후에 입장을 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 논란거리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추모의 그 당일 현장이 아니고 연습장에 가서 찍어가지고 그걸 마치 유권자가 그게 연습장인지 모르고 그 영상을 봤다면 그건 역시 논란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닌지요? 다만 이제 메시지 자체는 이제 그 4.16 추모를 기억하고 또 지켜내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그 네. 희생자들을 위하고 기리는 메시지를 내긴 했습니다만, 다만 지금 선거를 3일 앞둔 시점에다가 양문석 후보가 갖가지 논란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자칫 저런 4.16 추모 분위기를 자신의 선거 전략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만한 포인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 국장님, 그런데 저희 이제 시청자들께서 결국 궁금한 것은 양문석 후보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양문석 후보에게 유언무언의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할 때 그 메시지 내용이 뭘까요? 아니 일단 침묵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양문석 후보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번지고 어찌 보면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양문석 후보의 이 문제에 관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참는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 그 얘기는 나는 방치하니까 후보가 네.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 이번에 심판받고 공천 취소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죠. 살아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양문석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에 관한 뭐 허물을 얘기합니다. 네. 얘기하면서 이 허물을 덮고 찍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이제 결국 본인은 그 안산 갑에서 네. 그 사실은 이런 식으로 그 아무리 자기가 허물이 있어도 지지층만 확실하게 챙기면 네. 나는 당선된다. 아마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이재명 대표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문석, 김준혁 두 후보의 경우 이제 본인이 잘해서 당선돼서 돌아오면 뭐 그냥 어엿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들의 이런 궁금증을 미리 알게라도 하듯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와 이재명 대표는 어떤 사이며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양문석 사기친 게 걸렸죠. 사기친 거 걸리니까 이걸 적발한 금감원과 언론을 손봐주겠다 이러고 있죠. 자기 죄진 거 걸리면 정상적인 사람들, 선량한 시민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이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문석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자기 사기친 걸 잡아낸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분에게 내려있는 범죄 혐의, 중대 혐의 중에서 그게 과연 전부 무죄날 가능성이 1%라도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분은 그냥 버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사를 하고 자기의 죄를 적발해낸 사람들을 오히려 악마화합니다. 수법이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성 의원님, 이제 최 국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거 끝나고 뭐 김준혁, 양문석, 뭐 이재명 후보 마찬가지 당선이 되면 지금까지 불거졌던 의혹 또는 이제 이재명 후보는 더더군다나 재판을 3건까지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거에 면죄부를 받은 듯이 정치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까요? 아니 진짜 그렇게 행동할 거라는 게 시청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예상하실 것 같아요. 네. 애당초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비사법적인 방식을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사법적인 절차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올 거를 본인 스스로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비사법적인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사법적인 절차를 무효화시키겠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도 보이고 있는 모습 자체가 내가 그냥 끝까지 가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조사 자체가 또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가 하등도 차이가 없다 보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선거에서만 이기면 한번 두고 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립니다. 네. 자, 최지원 기자, 지금 양문석 후보가 서울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겠다 했는데 그 뒤로도 무슨 잡음이 좀 들리고 그렇더군요.
네, 매각을 하고 또 그 차익에 대해서는 기부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던 바가 있죠. 그런데 네. 이 금액 때문에 지금 논란입니다. 네. 매매가 40억 원으로 지금 올라온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네. 이뿐만 아니라 이 매물에 대해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전세도 같이 올려놨는데 전세금은 10억에 내놨습니다. 이 같은 평수 아파트의 최고 거래 가격보다 4억 5천만 원 가량 높고요. 3년여 전에 양 후보가 이 아파트를 매입한 가격보다는 8억 원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때문에 이 아파트를 빠르게 매각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한 관계자는 매각한다고 해놓고 전세 매물로까지 내놓은 것은 금매로 당장 팔 생각은 없다는 뜻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까지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대로 들고 있자니 찜찜하고 또 팔자니 좀 아쉽고 아깝고 뭐 이런 뭐 복잡한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아침 신문 중에서 저희가 정치면만 따라 모아봤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물가로 윤석열 대통령을 때린 이재명, 범죄로 이재명 조국을 때린 한동훈. 네,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군요. 여기서 물가는 이른바 대파값, 이제 그것을 말할 수 있겠죠. 이재명, 윤 대통령 언급하면서 278번이나 언급을 했네요. 정권 심판론을 부각을 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범죄자와 싸워야.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지금 3건의 재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는 이미 징역 2년 2심 선고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범죄자와 싸워야 한다. 이재명 조국을 비판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이재명 대표가 삼겹살 인증샷에 한동훈 입만 열면 거짓말. 이 사진 보세요. 이제 여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입을 벌리고 고기 한 점을 입에 넣기 직전 모습인데, 왼쪽은 영화배우 이원종 씨입니다.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 모습인데, 이때 입에 들어간 고기가 삼겹살이냐 한우 소고기냐 이걸 가지고 지금 논쟁이 붙어 있습니다. 왜 안 먹고 먹은 척하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네. 한우 전문점에 들어서면서 직접 소고기 좀 먹을까라고 말하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나중에 이걸 이제 삼겹살 먹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문재인 전 대통령 야권 승리 기세에 공개 정치 행보. 사실은 공개 정치를 한 지가 오래됐죠. 이번 선거판에 뛰어들었느냐,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야당 내부에서는 10일에 엄청난 일 생길 것, 4월 10일을 말하는 것 같아요. 200명 들어갈 의총장 있는지 걱정. 이제 사실은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200명 들어갈 의총장 있나 뭐 이런 얘기, 이게 이제 국민들 눈에 오만하게 비치는 순간 판세가 어그러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원내 일당이 가져가는 국회의장 자리에 추미애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 추미애 국회의장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은 좀 흐른 얘기입니다. 일주일 전쯤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인천 계양 지역구 유세 그때 저녁을 먹었다는데, 그때 이제 저녁에 먹은 고기가 소냐 돼지냐 이게 지금 논란입니다. 삼겹살이라고 이제 이거를 공개를 했는데, 나중에 아니야 그러지 않은 것 같아 이런 뭐 몇 가지 근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게 이제 논란이 된 겁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것도 밥은 먹고 합시다. 자, 결집해야 된다. 어차피 돈도 안 내주실 거잖아요. 되세요. 돈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무슨 소고기야. 이재명 대표는 늘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아니 왜 굳이 삼겹살을 안 먹고 삼겹살 먹은 척 합니까? 그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법카
가지고 과일 엄청난 액수 먹고 일제 샴푸 쓰고 자기들 제사까지 법카로 시키고 이런 거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저를 고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거든요. 자기가 거짓말이니까. 자, 최재원 기자, 전날 저희 현장에 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전날이 이제 4월 1일이거든요. 네. 제가 이재명 대표 따로 인터뷰를 좀 하려고 계속 네. 이제 동행했었는데 저게 네. 이제 개항 이제 지역 유세를 돌다가 마지막 일정으로 저 지역구에 있는 한 고깃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제가 그 이재명 대표 테이블 앉아 있는 그 바로 옆 테이블에서 먹었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옆에서 갈비탕 먹었는데 고기를 구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부럽다 이러면서 이제 봤었는데 제가 그때 본 거는 사실 이제 소고기는 맞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메뉴 그 식탁에 올라갔던 것들은 뭐 등심 같은 소고기들이 올라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SNS에 지금 설명 들으신 것처럼 게양이 밥맛이를 갔다면서 삼겹살이 사르르 녹는다 이런 취지로 이제 SNS에 글을 올렸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도 제가 못 봤나 놓쳤나 싶어서 그 식당에 해당 식당의 메뉴판을 다시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겹살이 메뉴판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본 건 그 당시에 옆자리에서 저도 밥을 먹으면서 본 건 등심인데 네. 제가 시선을 계속 보고 있었을 수는 없으니 혹시 제가 못 봤던 그 찰나의 시간에 삼겹살도 시켜서 드셨다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본 시점에서는 소고기였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요. 이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실무자가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글을 올리는 과정 중에 삼겹살이라고 생각해서 올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메뉴를 섞어 먹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해당 게시물은 이제 거짓말 논란이 일어난 이후에 현재는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네. 이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희 최재원 기자가 그날 마침 그 이재명 대표 옆 테이블에서 바로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지금 그 증언을 여러분께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성 의원님, 그런데 이제 저런 걸 봤을 때 뭐 이런 것까지 트집을 잡느냐, 이제 아마 그 민주당 쪽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고,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아니야, 저런 거 한 가지가 다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어떤 정치적 행위, 정치 철학 이런 것들을 다 여실히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쪽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네. 이제 하다가 당대표가 저녁 메뉴 뭐 먹는 것까지도 검열을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네. 저도 이재명 대표가 어제 뭐 드셨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저녁에 뭐 드셨는지, 점심에 뭐 드셨는지, 아침에 오늘은 또 뭘 드셨는지, 뭐 샌드위치랑 과일 좋아하신다 하니까 그거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드셨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그건 거겠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지적을 하는 거는 위선성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네. 아니 그냥 소고기 먹었으면 소고기 먹었다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삼겹살 먹었으면 삼겹살 먹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글에다가 삼겹살은 얘기를 써놓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일종의 그 또 서민 코스프레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거겠죠. 네.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도 뭐 예능 방송에 나와가지고 김혜경 이제 그 부인께서 이제 뭐 식사를 이제 준비해주면서 반찬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소금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또 나왔었습니다. 예. 근데 그거 뭐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거예요. 소금만 드시면 된다라고 하는 분이 나중에는 뭐 법인카드를 가지고 그렇게 논란이 터진다는 그것도 위선성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뭐 이번에 또 저기 글에 보니까 지금 눈이 사르르 감기는 맛 이렇게 또 적어 놓으셨길래 네. 참 진짜 맛있는 고기 드셨나 싶었는데 저는 논란 터졌을 때 눈 감겨가지고 무슨 고기인지 몰랐다 이렇게 해명하실 줄 알았더니만 네. 어쨌거나 뭐 너무 명확한 증언이 있다 보니까 다른 얘기는 못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눈이 사르르 감기는 맛은 삼겹살일 때보다는 소고기일 때가 그런 부드러운 혀에 감기는 맛을 줄 수가 있는데요. 최 국장님, 사실은 뭐 한우하고 삼겹살 가격 차이가 좀 나죠? 뭐 그 업소에 따라서 다르지만 업소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나는 정도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아니 뭐 왜 이런 것까지 문제가 돼야 하는데에 대해서 참 민망한 생각이 드는데 네. 반면에 또 뒤집어 보면 아니 그 한우 먹었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한우 못 먹을 정도의 어떤 경제적 위치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먹었다고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지. 거기에 본 사람이 최지원 기자 말고서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주변에. 네. 더군다나 아까 그 동영상에 나오는 거 보면요. 예. 한우를 썰어 놓은 그 도마가 있어요. 그거하고 옆에. 예, 그거하고 이 삼겹살을 썰어 놓은 거하고는 네. 그냥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나 쉽게 드러날 거짓말을 또 왜 굳이 하느냐 네.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장현주 위원장께 여쭤봅니다. 저 대화 중에 보면 말이죠. 영화배우 이원종 씨하고 또 이재명 대표 뭐 이 밥값을 누가 내느냐 가지고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주고받고 이제 그것도 결국은 선거법을 늘 의식하는 발언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을 한운 대 삼겹살이라고 했으면 혹시 허위사실 유포 아니냐. 뭐 이런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공세 자체가 좀 너무 과한 공세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부분을 이제 법률적으로 짚어본다면 뭐 네. 굳이 이야기하자면 뭐 그 비용에 대해서는 뭐 기부행위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총선에 임하는 모든 후보들이 기부행위를 정말 조심하거든요. 네. 당연히 고깃값 각자 냈을 거고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문제 없게 처리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또 이제 한우냐 삼겹살이냐 이 논란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굳이 법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돼서는 이야기해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은 당선을 위해서 허위사실들을 공표했을 때 이제 적용되는 법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러나 뭐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과연 그 비난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임박해서 또 서로 간의 정치 공세가 과열되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사실은 뭐 지금 출연자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그 선거 지원 유세 함께 하고 있는 일행들하고 밥 먹을 때 소고기를 먹든 돼지고기를 먹든 아니면 닭고기를 먹든 뭐 그거가 큰 관심이겠습니까만은 아무튼 이제 이런 거 하나를 가지고 또 홍보 수단으로 삼고 나중에 그것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드러났을 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런 저녁 식사 메뉴 하나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면 다른 공약은 이라는 물음표가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논란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또 다른 논란이 있습니다. 바로 이틀 전에 유세 영상이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는 일하는 척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일하는 척 했네. 아이고, 허리야. 허리 너무 아파. 유세 힘들죠. 아이고 허리야 이제 소리 나올 텐데 그런데 문제는 일하는 척 했네라는 말이 녹화가 됐고 이게 영상을 탄 겁니다. 최 기자 어떤 상황입니까? 예, 이게 저 역시도 이제 밤마실이라고 해서 계양 지역구 유세를 도는 밤 시간대 유세의 모습인데요. 네. 지난 6일 밤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역구 유세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본인 차량에 탑승을 하면서 네. 일하는 척했네,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본인이 이제 그 참모진들과 같이 그 영상 라이브, 그러니까 뭐 SNS 라이브 방송을 하는 과정 중에 오디오가 삽입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이 고스란히 이제 육성으로 전달이 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희룡 그 계양을 후보, 국민의힘 계양을 후보 측은 일하는 척하지 않는다. 원희룡은 진짜로 정직하게 일합니다. 이렇게 맞불을 놨고요. 또 국민의힘 측에서도 일하는 척하기 힘드시겠다. 이런 게 내심 마음의 소리가 나온 것 아니냐. 유권자들을 모욕하고 기만하는 것이자 위선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김상일 대변인께 네.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네. 연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뭐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했다가 지지자들이 이제 지적을 하자 존경한다고 했더니 존경하는 줄 해가지고 그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는 줄 또는 뭐뭐 하는 척 이런 부분의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네. 이게 본심입니까? 농담입니까? 글쎄요, 저도 이거를 보고 굉장히 많이 고민해봤는데 왜 네.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근데 저는 그 비판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겁니다. 일하는 척 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여기서 더 많이 돌고 했어야 되는데 네. 좀 미안하다. 이 정도면은 뭐 일하는 척 한 거 정도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앞뒤의 모든 정황을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기사를 보고 동영상만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것뿐이 못했네라는 미안한 마음의 표현이 아닐까 이런 해석을 해봤습니다. 네, 최 기자님. 이게 지금 정확하게 해석을 하신 부분인 게요. 오늘 네. 아침 이재명 대표 측이랑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 대표 측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정말 이제 이렇게 유세를 하고 있는데 1시간밖에 그 당시에 돌지를 못해서 이것밖에 못 돌았다는 차원에서 뭐 1시간 한 거 가지고 일하는 척 했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일 거다 이렇게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저렇게 1시간 반 동안 돌면서 한 표 한 표 호소를 하고 있는 게 어떻게 국민들 보기에 하는 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라이브로 중계가 다 되고 있고 지지자들도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거짓된 발언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두 분의 해석이 맞으려면 네. 그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일하는 척만 했네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 뒷말이 있잖아요. 예. 허리 아파. 아이고 허리 예. 아파. 그거 하고 얘기를 하면 더 하고 싶은데 요만큼 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허리는 어떻게 되게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요. 그냥 그 또 한 번 유세가 일하는 척에 불과한 것이다. 근데 그거 했어도 나는 허리가 이렇게 아프다. 근데 다만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농담조로 얘기했을 수는 있는데 네. 적어도 더 못해서 그냥 일하는 척만 했다. 이 뜻은 아닌 걸로 봐요. 이 국어법상. 네. 아무튼 이제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실 때는 이제 농담이다 이렇게 좀 보시려고 하겠으나 일단 이재명 대표 입을 통해서 그대로 나온 말은 일하는 척 했네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달리 해석할 방법이 있나요?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 주제는 이번 총선판에 어떤 아이템이 나오고 있는가 이겁니다. 대파 대 일제 샴푸다 이런 건데요. 여러분 이번 총선에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이 야권 이 지도부가 그 유세장의 연단에 올라갈 때 양손에 들고 나오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 물건 그 중에서도 이 대파 파 중에 이제 큰 파를 말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오자 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제 샴푸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영상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대파 할매 잠깐만 더 빌려줘 보세요. 보니까 이 투표소 들어갈 때는 이 대파는 안 되고 쪽파는 된다고 합니다. 오늘 사전투표 혹시 가시면 오른쪽 왼쪽에 대파는 빼고 쪽파만 붙여가지고 가도록 하십시오. 이 나라가 입을 틀어막는 입 틀막도 부족해서 이번에는 파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파 틀막. 대파를 들고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이 물가의 고통 앞에서 이 물가의 고통을 희화화하면서 정치에 이용하는 것 말고 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일제 샴푸 들고 가고 위조된 표창장 들고 가고 법인카드 들고 가고 여배우 사진 들고 가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과일을 들고 투표하는 유권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참 저게 지금 우리 이 정치판 그 여야 지도부의 모습인데 여러분 저런 장면을 보실 때마다 아유 우리 정치가 여기까지 와 있구나 이런 생각, 이런 탄식 나오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대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대파가 구설수에 올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제가 제 기억으로 지난달 한 중순께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3주를 넘어가고 있는 얘기거든요. 최 기자, 그런데 급기야 대파 헬멧까지 나왔군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유세장에 대파 챌린지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대파를 들고 나온다. 네,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원 유세를 가는 해당 지역에 모이는 유권자,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대파를 들고 나와서 이재명 대표한테 쥐어주거든요. 그럼 네. 이 대표가 그 대파를 잡아서 들고 이제 흔들면서 각종 이제 비판 발언들을 이어가는 그런 방식의 이제 대파 챌린지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 네. 보통은 이제 그냥 대파를 들고 나와서 주다가 지난번에 이제 영상으로 보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헬멧에다가 대파를 붙여서
그걸 전달해주는 시민이 있어서 그걸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들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이 대표나 이제 민주당 지도부 쪽에서 저걸 준비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지지자들이 보내주는 건데 저걸 들고 이제 이 대표가 현장에 있던 부승찬 후보에게 이거 한번 직접 써보시죠. 이래서 뭐 쓰기도 하고요. 다소 이제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는 저런 이제 물건들을 토대로 대파 혁명이 벌어져야 한다 이런 취지의 유세 발언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런 장면을 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민들의 물가의 고통을 희화화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힘 쪽에서는 저런 들고 나갈 아이템이 없어서 안 들고 나가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뭐 일제 샴푸, 법인카드, 뭐 위조된 표창장, 그다음에 여배우 사진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최 기자, 그런데 뭐 신조어입니까? 파틀막은 또 뭡니까? 네, 이 파틀막, 뭐 입틀막, 칼틀막에 이어 파틀막까지 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민주당의 공세 멘트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선관위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저런 이제 팔을 들고 투표를 하러 갈 때 들고 가는 행위가 정당한지에 대해 물었더니 네. 선관위에서 투표소에서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는 선거법 166조에 따라서 안 된다, 제한하는 지침을 이른바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는 파틀막까지 한다, 황당한 정부다 이런 식으로 유세 발언을 더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네. 이런 법안에 따른 제한임에도 불구하고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대파 챌린지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투표 현장에 팔을 이제 4등분해서 투명 파우치에다 넣어놓고 다 보일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투표를 하러 오는 유권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가방을 들고 간다든지, 아니면 투표장 안까지는 못 가니까 그 차량, 그러니까 투표장 앞에 차를 세우면서 차량 와이퍼에 대파를 꽂아놓는 행위들도 있고요. 네. 뭐 대파 인형을 만들어서 들고 가는 행위 등등 각종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장현주 위원장님은 이제 민주당 법률 부위원장이십니다. 그러면서 변호사이시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 좀 법적으로 잠깐만 이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투표장 안에 들어갈 때 말이죠. 어떤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특정 색깔의 스카프를 두른다든지, 또는 뭐 특정 정당을 분명히 지지하는 게 뭐 드러나 보이는 그런 물건을 둔다든지,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당이 꽃을 상징할 때 가령 어떤 사회당이 장미꽃이다 그러면 장미꽃을 들고 간다든지 말이죠. 이제 그랬을 때 그거를 중앙선거관리가 제재를 하고, 또 이제 유권자는 반발을 해서 막 현장에서 소란스러운 일도 벌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제 내부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선거법을 유권 해석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대파 자체는 뭐 잘못이 없겠죠. 다만 이 대파가 정치적인 상징물로 쓰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선관위 차원에서는 투표소 내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해야겠다라는 그런 지침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무래도 다른 선거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고, 또 비밀 투표라는 원칙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선관위는 고려한 그런 지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선관위의 그런 결정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대파 논란이 더 부각되는 또 효과는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네. 결국 대파가 상징하는 이런 고물가와, 그리고 나아가서는 민주당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런 정권 심판론이 다시금 상기되는 효과가 결과론적으로는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처음에는 사과 얘기했다가 그다음 대파, 또 뭐 참외 등등, 우리나라는 계절적 특성 또는 이 작황에 따라서 농산물이 크게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경우가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파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그 대통령이 대파를 들고 이제 가격을 얘기했다가 이게 대파 그 자체가 아니라 대파의 가격, 대파값, 이제 이게 민주당이 이걸 이제 확 잡아가지고 지금 총선 프레임으로 지금까지 써먹고 있는 거고, 여기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생각을 민주당 쪽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까지 와 있는데요. 어떤 다른 비판적인 시각은 저렇게 너무나 헬멧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또 그 국민의힘이나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이 볼 때는 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된다. 지금 그러면서 투표 날짜는 드디어 모레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회의장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추미애 후보, 이번에 이제 총선을 치러서 또다시 금배지를 달게 되면 육선이 되는가요? 이제 그러면은 되죠. 네, 그러면은 이제 최다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되기 때문에
그 관례에 따라서 국회의장 출마를 하고 뭐 당연히 그렇게 당선이 되고 하는 것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보도를 보면 후보님이 차기 국회의장 후보 가운데 한 명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 네. 이런 보도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후보님 파이팅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예. 꼭 이겨주세요. 안 이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의무를 던지는 거죠. 네. 저는 물론 그 헌정사 여성 최초의 국회의장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네. 그게 자칫 자만심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한 표 한 표 주워 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절실한. 성 의원님, 이제 추미애 후보는 뭐 준비가 돼 있는 듯한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선거를 지금 이제 뭐 하루 이틀 남겨놓은 시점에서 민주당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는 아까 뭐 입틀막, 파틀막, 뭐 칼틀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추틀막부터 먼저 해야 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그래서 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자칫 자만심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네. 그럼 표현을 안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그거를 왜 표현을 하시는지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헌정상 여성 최초의 지금 뭐 국회의장을 뭐 그런 기대하는 눈치도 보입니다만 네. 저도 마찬가지로 좀 기대가 됩니다. 과연 추미애 전 장관이 여성 최초로 이렇게 또 국회의장이 되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제가 보기엔 민주당 최초의 또 보수 어머니라는 별명까지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과연 다음에 또 국회의장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되네요. 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과 좀 민감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년 전에 2020 4.15 총선 직후부터 이른바 부정선거 시비가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끊임없이 붙잡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지난번 대선 후보였던 황교안 지금도 이 부정 투표 의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사전 투표를 전후해서 이 사전 투표가 뭔가 조작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일부의 얘기입니다만 그 발단이 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발단이 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내용을 제가 직접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그 지금 민주당의 상황실장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총 투표율은 71.3 그리고 사전 투표율은 31.3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 이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그 사전 투표율이 소수점 첫 자리까지 딱 맞은 겁니다. 불과 0.02%포인트 차이만 나는 겁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최 기자, 정말 기가 막히게 근접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작 아니냐 이러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31.28인데 이제 반올림을 하게 되면 31.3이 되니까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기록했던 사전 투표율과 아주 정확하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일치하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네. 김민석 의원은 이에 대해서 뭐 조작설에 휘말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팅 뭐 이렇게 웃으면서 넘겼는데 네. 민주당 쪽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김민석 의원이 사전 투표율을 31.3 그리고 본 투표를 71.3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30%대와 70%대를 추구하는 것은 맞지만 뒤에 1과 3은 기호를 반영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1과 3을 공통적으로 넣은 건데 네. 그걸 마치 음모론이 있고 뭐 이런 뭐 각종 조작설에 휘말리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밖에도 최근에 유튜브에서 서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그 새벽 시간에 봉인된 투표함을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했었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선관위원회가 그런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영상입니다.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저 영상을 이미 보셨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선관위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저런 의혹을 부인을 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반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할 말 있어요 코너인데요. 보겠습니다. 먼저 정식 님이 주신 의견입니다. 철판만 봐도 쇠고기 굽는 구리 석쇠가 맞다. 네, 저런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 이예코님,
삼겹살은 씹어야 하는데 사르르 하면 쇠고기지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피고카카라는 분, 쇠고기 먹든 삼겹살 먹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먹든이죠, 먹든. 캡틴님, 투표가 독립운동입니다. 꼭 투표하세요. 네,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출연자분들께서 날카로운 평론을 주셨는데요. 다시 들어도 명쾌한 일타일담. 오늘은 바로 이겁니다. 사과를 원래 저런 식의 말투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청을 굉장히 높여서 얘기를 하시니까요. 네. 아까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겠다, 반드시 기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어른이냐 아니면 아이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건 사람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때 본 거는 사실 이제 소고기는 맞았습니다. 예. 뭐 메뉴 그 식탁에 올라갔던 것들은 뭐 등심 같은 소고기들이 올라가 있었어요. 저도 밥을 먹으면서 본 건 등심인데 네. 제가 시선을 계속 보고 있었을 수는 없으니 혹시 제가 못 봤던 그 찰나의 시간에 삼겹살도 시켜서 드셨다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본 시점에서는 소고기였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희. 네, 오늘 방송 중에 부산 수영구 지역의 정현욱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장해찬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토크하시면서 여론조사를 인용을 했는데요. 잠시 그래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내용입니다. 맨 왼쪽 민주당의 유동철 후보 35.8%, 가운데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1.1%, 바른 쪽에 무소속 장해찬 후보 28.2%. 자세한 내용은 이제 더 자막을 아랫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 신통방통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